진짜로 기술만 복제하면 되는 걸까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품만 있으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지 않냐고. 조립이야 누가 못해? 외국 기업? 결국 우리 거 다 배워서 써먹는 거잖아. 하지만 당신은 그 말의 뒷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조립이라는 현장 속에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듯 떠난 기술자들, 기계를 다시 만지기도 전에 기술 이전부터 요구당한 기업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혼자서 싸워야 했던 한 청년.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조립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기업, 정치와 기술,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이 충돌하는 그 순간. 과연 어떤 선택이 옳았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이라 불린 한국의 시스템이 외면당하는 순간 누군가는 철수를 명령했고 또 누군가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조립 공장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철학의 이야기였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그냥 조립하는 거 아냐? 처음 누군가 제 직업을 그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말해 마음이 조금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손을 움직이는 일이었다면 그 말이 맞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도 마음이 쓰였던 이유는 아마 제가 그 속에서 무언가를 진심으로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중서부 내륙에 위치한 청화시라는 도시에서 살아온 올해 20대 후반의 품질 엔지니어 류진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꽤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인근 농촌에서 논과 밭을 일구셨고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기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청화시는 삼성이 진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자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 들어온다는 말이 처음 돌았을 때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특히 저 같은 세대는 달랐습니다. 우린 무언가 배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세계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삼성협력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해진 공정, 분 단위로 측정되는 효율, 엄격한 안전교육, 불합격품을 찾아내는 냉철한 품질 관리. 처음엔 그저 숨 막힌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보다 숫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이건 누구 실수냐며 무섭게 추궁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품질 기록지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청 부품 중 하나에서 지속적으로 미세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매뉴얼에는 허용 공차 내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군의 불량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는 매뉴얼에 언급되지 않았지? 어쩌면 이건 허용 공차 아니라도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닐까? 그렇게 처음으로 매뉴얼 너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며 저는 단순한 조립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와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역할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상사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기술은 복제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복제하면 된다? 정말 그런 걸까요? 그 후로도 저는 묵묵히 문제를 찾아내고 보고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아주 사소한 진동이나 색깔의 미묘한 변화까지요. 그럴수록 제 눈에는 하나씩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품과 부품 사이의 조화, 온도에 따른 소재의 반응, 라인 작업자의 손길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 그 모든 것은 그냥 조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섬세하고 정교한 조율의 세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이 기술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단지 제 개인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우린 작업 중 쉬는 시간마다 서로의 노트를 비교하고 데이터와 테스트 결과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자극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우리에겐 작은 연구소 같은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와 발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위에서는 갑작스럽게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라고 독촉했습니다. 몇몇 상사들은 조만간 큰 변화가 있을 테니 조심하라며 술자리에서 힌트를 흘리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부서 메일함을 정리하던 중 제 눈에 익숙한 설비 도면 파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건 내부 기밀로 분류된 외부에선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메일 주소의 도메인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형식의 메일이 또 왔고 이번엔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죠. 그런 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으면 계속 떠들어.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 공장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딘가로 넘어간 정보들이 있다는 걸 다들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고 불안감은 작업장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심지어 그때부터는 품질 기준조차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조직을 의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따랐던 시스템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진짜 기술이란 그냥 종이에 적힌 매뉴얼과 수치로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서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자세와 철학이 진짜 본질이었던 걸까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조립만 해왔다면 그 대답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공장은 조립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현장이었고 철학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보고한 일, 그러니까 내부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반응은 지나치게 무기력했고 심지어 그날 이후 팀장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냉각됐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주치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중요 문서가 공유되지도 않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 자오라는 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항상 꼼꼼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동료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혹시 최근 들어 공정에 변화가 있거나 자료 이상한 거 본 적 있어? 자오는 순간 말문을 닫았고 주변을 한참 둘러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봤구나. 나도. 며칠 전 알 수 없는 파일이 들어온 걸 봤어. 무서워서 그냥 지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어떤 제품에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 어느 시간이 되면 어떤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지어 동료들의 분위기까지도요.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 진실을 묻는 날이 온다면 제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잔업을 마치고 기계 점검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라인 끝단 모서리에 설치된 CCTV가 꺼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설마 고장이겠지 싶어 넘어가려는 찰나 그 옆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너 너무 나서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서 손 떼라는 명백한 메시지였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회사 내에서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엔 무시당했고 품질관리팀 내부 자료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동료 몇몇은 여전히 저를 걱정했지만 노골적으로 돕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의 확신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 공장엔 여전히 진심으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우뿐만 아니라 조립라인의 량씨 아주머니, 설비관리팀의 후 부장, 그리고 이름도 잘 몰랐던 품질검사 담당 소녀까지 그들은 모두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좌천되거나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던 품질 분석팀의 리대리가 사직서를 들고 조용히 짐을 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남아줘서 고마워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 말은 마치 누군가가 제 등을 밀어준 것처럼 강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건 단지 한 기업의 문제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배워왔던 사람들, 기술보다 신념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그 철학을 일터에 심어왔던 모든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지 공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와 배움의 문화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해보자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누군가 이 상황을 직접 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보여줘야 한다. 진짜로 배우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 품질기획팀의 정세윤 부장.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아니라 그가 보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정세윤 부장은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늘 본사 품질기획팀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어딘가 높은 곳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든든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건 본사에 보고된 사안이다. 정 부장이 이 항목은 특별히 주의하라고 했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본사 쪽에서 보내온 피드백 메일에 정 부장이 직접 적었다는 문장을 프린트해 벽에 붙여둔 적도 있었습니다. 품질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사람의 태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회사의 고위직에 있다는 사실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직접 이 공장의 현실을 본다면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것은 단순한 품질 시스템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처럼 사람의 태도와 학습의 자세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세윤 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보기로요. 문제는 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 위치에서 본사 고위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괜히 연락했다가 윗선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한 번 품질기획팀에서 각 협력사 품질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포된 자료 중 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다시 찾아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주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수신인의 SEYOON, JUNGXXXX,
코, KR로 시작했던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주저하다가 저는 결국 그 주소로 메일을 썼습니다. 메일 제목은 아주 단순하게 적었습니다. 청화 공장의 실제 상황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반응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공장은 점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부 문서가 누락되고 부서 간 회의도 축소되고 일부 설비가 정지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은 걸까? 그렇게 포기할 즈음 드디어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메일 잘 받았습니다. 다음 주 현장 점검차 청화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내어 직접 만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진짜로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제 메일을 무시하지 않고 실제로 내려오겠다고 한 겁니다. 저는 자오와 량 아주머니 그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이야기 직접 들을 사람이 곧 온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긴장된 눈빛을 했지만 눈빛 깊은 곳 어딘가엔 희미한 기대도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하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자료들, 문제의 정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장이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배움의 현장이었다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세윤 부장이 도착하는 그날, 저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세윤 부장의 답장을 받은 후 며칠간 공장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생산 라인의 기계 소리와 작업자들의 대화, 관리자들의 무전기 소리가 교차하며 바쁘게 움직였을 공간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모든 게 느리고 조용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자오 역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위기 너무 이상하지 않아? 누가 듣고 있는 느낌이 들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아주 미세한 긴장감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도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부터 몇몇 간부들이 예고 없이 생산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으며 조립 라인을 둘러보고 특정 직원들에게만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 대상은 이상하게도 대부분 저와 가까운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감지됐고 누군가는 그 흐름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단 하나. 정 부장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 흐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신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저는 아주 작은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점심시간 근처 공장 뒤편 창고에서 비공식적으로 모인 그 자리는 오래전 우리가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오는 긴장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윗선이 알게 되면. 그 말에 량 아주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무너져.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가 여기서 일하고 배우며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해? 그 말이 모두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도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했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으며 개선을 위한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복제 가능한 기술이라 했지만 우리는 시간과 땀으로 쌓은 노하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작업복을 입은 채 공장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계음 사이로 제 심장은 너무나도 조용히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선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누군가가 이 조립 공장이 아무 의미 없는 단순 생산의 현장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이곳을 살아낸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술은 종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품질은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손끝에서, 마음에서, 그리고 철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다음 날 공장 전체에 게시물이 하나 붙었습니다. 본사 품질기획팀 정세윤 부장, 청와 공장 현장 점검 예정.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보여주기식 점검 아니야?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젠 다 끝났다고 봐야지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요. 정 부장이 도착하기 전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작업 일지, 품질 차트, 부품별 개선 제안서, 익명으로 받은 동료들의 증언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USB 하나에 담아 제 이름 석자를 붙였습니다. 류진희, 청와 공장의 품질 엔지니어. 누군가 그 USB를 열었을 때 단지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배우고 살아온 사람들의 진심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드디어 본사에서 온 검은 차량이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 멈춰선 검은 차량은 천천히 시동을 끈 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려선 이는 품질기획팀 소속의 직원들 같아 보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주변을 스캔하는 그들의 모습은 익숙한 본사 인사의 전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리는 순간 공장 앞에 있던 공무직 경비 아저씨가 살짝 몸을 숙였습니다. 정세윤 부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평범한 안경, 그 흔한 명품 시계도 없었고 눈에 띄는 제스처도 전혀 없었지만 그가 내딛는 걸음에는 단단한 신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공장으로 들어오자 몇몇 간부들은 준비된 프레젠테이션과 서류를 앞다투어 내밀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정상 운영 중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였겠지요. 그들의 얼굴엔 조심스러운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서면 오히려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행동할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 부장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꼼꼼히 보더니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현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앉아서 보는 자료보다 사람들의 얼굴이 더 중요합니다. 그 순간 공장장과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장. 그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계획된 동선도 아니고 발표 자료도 없고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공간. 하지만 정 부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조립 1라인이었습니다. 그곳엔 양 아주머니가 일하고 계셨죠.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본사 고위직 앞에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정 부장이 묻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작업 과정과 품질 검사의 요령을 설명했고 심지어는 최근 들어 부품 품질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까지 조심스럽게 공유했습니다. 정 부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 들른 곳은 설비 점검 구역. 자오가 담당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자오는 잠시 머무셨지만 눈을 마주친 저의 고개 끄덕임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센서 민감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조정이 필요한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계속 수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 부장은 그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왜 수동 대응 방식을 유지하셨죠? 자오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저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 부장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시스템 문제로 여기고 내려온 이 땅 위에서 실제로는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로 유지되고 있던 품질을 느꼈던 거겠죠.
마지막으로 그가 제자리 근처에 왔을 때 저는 준비해둔 USB를 꺼냈습니다. 부장님, 이건 지금까지 이 공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식 보고 자료는 아니지만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 부장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류진희 씨, 메일 잘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아, 그는 진짜로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이구나.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정 부장은 오래도록 공장 곳곳을 둘러봤고 그의 눈과 귀는 숫자나 문서보다 사람을 먼저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세윤 부장이 현장을 둘러본 그 다음 날 아침, 공장에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품질 점검이라는 이름이 붙은 출장이라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점검이 아니라 평가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 공장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요. 다행히도 정 부장은 단지 눈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작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고 그들이 하는 말을 메모했고 때로는 사소한 의견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저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 부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류진희 씨, 제가 받은 USB 파일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이걸 왜 정식 루트가 아닌 저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이건 보고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공장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남아있는 가치를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그 가치들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같이 돌아봅시다. 그렇게 저는 그와 함께 다시 공장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아닌 제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조립 라인 끝에서 정밀 부품을 일일이 재검수하는 양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가고 센서 문제를 직접 수기로 보정해온 자오의 작업대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팀에서 자발적으로 품질 매뉴얼을 재정리해온 인턴 직원의 노트북까지 열어 보였습니다. 모두의 표정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왔는지, 단순히 조립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을 품고 있었는지, 그 진심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죠. 정 부장은 각 현장에서 짧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곳에서는 자신이 과거 현장 엔지니어로 일했던 시절의 경험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불량품 구별하다가 한 달치 자료 다 날린 적 있어요. 그때 진짜 울었죠. 그의 이야기에 모두가 웃었고 공장 안의 공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 부장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받은 본사 자료엔 이 구역은 현재 생산 중단 상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구역은 설비 자동화 테스트 존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지만 몇몇 동료들이 자체적으로 시험 가동을 해왔습니다. 중국산 부품으로 대체한 뒤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 실험이었습니다. 정 부장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시스템이 틀린 게 아니네요. 데이터를 보지 않는 사람이 문제였군요. 그 말 한마디는 그날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정 부장이 현장의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우린 지금 믿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모든 진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시 당국은 상황을 정반대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매체에는 삼성 공장의 철수는 순수한 사업 재조정이라며 기술은 이미 확보되었고 지역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정 부장은 그런 기사를 본 뒤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보도가 본사에도 전달됐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철수 찬성과 유지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본 것을 보고서에 그대로 적을 겁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여기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은 제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약서보다 강한 행동에서 비롯된 신뢰였죠. 그가 저희를 선택해준 것처럼 저희도 그를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세윤 부장이 청와 공장을 떠나는 날, 그는 직원 전체 앞에서 짧은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기준, 그리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술은 복제될 수 있지만 철학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철학은 분명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 인사말이 끝나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은 더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 속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명의 동맹이 생겼으니까요. 그가 어떤 선택을 본사에 보고할지, 그 보고서가 어떤 결정을 이끌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 우리의 진심을 들었고 우리가 걸어온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세윤 부장이 서울로 돌아가기 전 그는 사무실 한켠에 자리를 마련하고 조용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은 작은 사각형일 뿐이었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자세는 마치 이 도시 전체의 무게를 짊어진 듯 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빠르게 움직였고 가끔씩 멈췄다가 다시 생각을 정리한 듯 천천히 타자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무슨 내용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뒷모습은 진심을 담으려 애쓰는 사람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쓰는 동안 공장 안팎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에서는 기업 유치과에서 급하게 인력이 투입되어 삼성의 철수 여부를 민간에 유출하지 말라는 보안 지침이 내려졌고 공장 간부 중 몇몇은 정 부장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우회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심지어 언론사 몇 곳에서는 삼성의 현지 파트너사들이 기술 독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까지 실리기 시작했죠. 그 기사의 부제목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의 감성적 대응이 중국형 품질 모델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감성적 대응? 이건 감성이 아니라 1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며 지켜온 기준과 절차, 그리고 자신있게 이건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오와 량 아주머니, 그리고 몇몇 동료들과 함께 다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불안한 기류 속에서도 모두의 얼굴엔 묘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우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나머진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해. 량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올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정 부장이 청와시를 떠나기 전날 그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그 안엔 그의 보고서 초안이 열려 있었고 제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지 품질 엔지니어 류진희 씨는 단순히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몸에 새긴 진정한 공장 내 품질 철학자였다. 그와 같은 인재들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와 공장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 문장 하나가 지난 수년간 제가 품고 있었던 질문의 해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질문에 그는 한 문장으로 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 출입문 앞까지 그를 배웅했을 때 정세윤 부장은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류진희 씨, 회사는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을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남아있다면 우린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기술이 아닌 신뢰에 대한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청와시 상무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본사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우리가 쌓아올린 철학이 정말 기업과 국가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정세윤 부장이 돌아가고 난 뒤에 청와 공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의 보고서가 본사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언제쯤 결정이 날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보고를 마친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희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어쩌면 가장 길고도 묘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희망이 공기 중을 떠다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부장이 그렇게까지 봐줬는데 설마 우리가 버려지진 않겠지? 보고서 내용이 꽤 강했대.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사람들은 작은 말 한마디, 한 줄의 루머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희망은 의심으로, 의심은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정 부장이 사라진 자리는 곧 다시 지방정부의 안정화 작업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메워졌습니다. 공장 간부들은 다시 냉랭한 태도로 돌아갔고 직원들에게는 입단속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한 줄의 공지가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생산 3라인 전면 가동 중단 예정. 인력 재배치 검토 중. 이 공지는 사실상 철수 예비 단계의 첫 신호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루머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자오는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보고서 진짜 영향력 있는 거 맞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었죠. 믿고 싶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가 남긴 신뢰가 점점 무력화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수록 공장 내부는 마치 숨을 죽인 채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은 하지만 모두가 일종의 유예기간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 눈을 마주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고 출근 명단 옆에 적힌 인력 유동 계획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량 아주머니는 그 와중에도 오전 첫 타임라인 점검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은 슬플 만큼 성실했지만 동시에 위대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어떤 일이 생겨도 기준을 지키는 거였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길에 저는 홀로 남아있던 생산관리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메일함에서 새로운 발신자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SEYOON 6XXXX 코 KR 정세윤 부장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본사 이사회에서 보고서에 대한 공식 검토가 끝났습니다.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인재 확보와 파일럿 프로그램 검토 안건이 제기되었습니다. 류진희 씨,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밖으로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문장, 여러분의 목소리를 밖으로. 그건 분명 저희가 들어주는 사람만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직접 들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오와 량 아주머니, 그리고 몇몇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을 조용히 모았습니다. 처음엔 모두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고 저 위 사람들이 신경이나 쓰겠어?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이 공장이 단지 철수로 끝난다면 우린 그냥 잊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했고 어떤 철학을 지켜왔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우린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양 아주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여줘야겠네. 우리가 진짜로 얼마나 많은 걸 품고 있었는지를. 그날 저녁 공장 구석의 회의실 안에서 우리는 작은 팀을 꾸렸습니다. 이름하여 청화품질회고팀. 기록을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우리가 쌓아온 철학을 영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 공장이 단순한 조립 현장이 아니었는가를 말하기 위한 증언이자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이 일을 해왔는가를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린 정말로 조립 공장으로만 기억될 테니까요. 청화품질회고팀이라는 이름은 사실 너무 거창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그 무엇보다 절실한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공간을, 이 시간을, 그리고 여기서 함께 성장해온 사람들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회의는 초라했지만 진지했습니다. 조명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구석 회의실에서 흰 칠이 벗겨진 칠판 앞에 놓인 노트북 한 대와 몇 장의 노트, 그리고 5명의 얼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의 시간을 처음으로 기록의 언어로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량 아주머니는 과거에 직접 작성한 수기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던 날, 그걸 수리하며 어떤 점이 품질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일일이 기록한 손글씨 노트였습니다. 자오는 그동안 수동 조정한 센서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해서 보여줬고, 인턴이었던 루양은 조심스럽게 본인이 개선했던 작업 프로세스를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보여줬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건 그저 정확하게 일하고 싶어서, 그리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각자가 혼자서 조용히 해온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양 아주머니가 손으로 부품을 하나하나 만지며 설명하는 모습, 자오가 고장난 센서를 분해하면서 중얼거리듯 말하는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는 말, 그리고 루양이 손가락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이 공정이 왜 이렇게 효율적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모습. 카메라를 통해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보고용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해왔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동료는 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엔 저와 한 부서였던 상무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해봤자 뭐가 달라져? 나중에 너만 문제될 수도 있어.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때로 진실보다 위험을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그게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공장에서 무엇을 지켜왔는지는 남기고 싶어요. 그걸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적어도 스스로에겐 부끄럽지 않게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상 편집을 하면서 문득 첫 입사날 찍었던 사내 교육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갓 지급받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긴장한 얼굴로 사진기 앞에 선 제 모습.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일자리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이 무엇인지, 신뢰가 왜 중요한지, 품질이라는 단어가 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지를 온몸으로 배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청화품질회고팀은 그렇게 하나씩 자신만의 언어로 시간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숫자로, 또 어떤 이는 그림과 소리로. 그 모든 방식은 다 달랐지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이 공장은 조립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는 세상에 들려줄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루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
어디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부 보고서로는 이미 다 가려진 것 같고. 그 말은 팀 전체에 묘한 침묵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보여줘야 할까? 누구에게 보여주면 이게 실체 있는 목소리로 들릴까? 정세윤 부장이 마지막 메일에서 남긴 그 한 줄, 여러분의 목소리를 밖으로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지 공식 보고나 이사회 문서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공유하라는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영상과 자료들을 정리해서 한 편의 오픈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하자는 것. 인터넷에 공개할 준비도 하고 지역 대학이나 민간기술 포럼에도 제안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용기 있었던 건 량 아주머니였습니다. 나이 먹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그래도 진짜로 우리가 해온 일들은 누군가는 봐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자오도 루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영상에 자막을 입히고 핵심 내용을 정리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엔 정세윤 부장이 공장에서 했던 말을 삽입했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철학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 같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작은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던 상무가 어느 날 조용히 문서를 한 장 제게 건넸습니다. 그건 과거 어느 시점 고장난 기계의 설정값을 조정하기 위해 그가 직접 개발한 임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거 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도 한동안은 진심이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정식 발표 장소는 아니었지만 인근 기술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비공식 산업기술 교류 세미나에 우리 팀의 현장 품질 개선 사례가 발표 아이템으로 포함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건 아주 조용한 시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벽을 뚫는 첫 망치질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다시 공장 조립 라인에 섰습니다. 모든 기계가 멈춘 고요한 밤, 불빛만이 깜빡이는 그곳에서 처음 이 일에 뛰어들었을 때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을 복제하면 된다는 말에 묵묵히 고개를 저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온 거였습니다. 내일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이곳은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겐 진실이었습니다. 청와시 상무국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몇몇 지방 언론사에 먼저 접근해 삼성의 철수는 순전히 내부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메시지를 흘리기 시작했죠. 언론 기사에 등장한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기술 유출 사건과 무관하게 순리적 철수 결정. 삼성 없이도 청와시는 성장 가능 자체 기술 확보 완료. 그 기사를 본 순간 공장 내부는 마치 옷감에 묻은 검은 물감처럼 급히 짙어졌습니다. 정세윤 부장이 쓴 보고서의 영향력은 미미했고 오히려 지방정부의 메시지 하나가 강력한 현실이 되어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청와품질회고팀은 그 순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 초청 없이도 기자 몇 명이 공장 구내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현지 매체 소속이었지만 질문은 직접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당국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자발적으로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국엔 실제로 강압이 있었나요? 기술 유출건과 철수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 질문들 앞에서 동료들은 떨기도 했고 저는 그런 동료들을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예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해둔 장소로 기자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간이 회의실이 아니라 공장 뒤편의 조그만 창고였습니다. 벽 곳곳에 붙은 노트, 엑셀 차트 출력물, USB 자료 등이 흩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 면에는 우리가 촬영한 영상의 일부 장면이 프로젝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전하려는 건 단순한 반박이 아닙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조립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품질을 넘어서 신뢰와 철학을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양 아주머니는 감정이 살짝 흔들렸지만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 멈춰섰습니다. 자오는 천천히 센서 데이터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이 기계가 돌아가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은 노트를 뒤적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USB를 언급했죠. 네, 모든 과정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 부장님께 전달한 자료와 같은 것, 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날 기사화된 내용은 우리가 준비한 방향이었습니다. 현장의 기술자들이 직접 나선 품질 사례 영상 공개, 청와시 협력사 내부의 배움의 현장 실태 고발 등 기사 타이틀에 담긴 단어마다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본사는 긴급 내부 회의를 열었고 정세윤 부장은 직접 이사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우리가 만든 목소리가 그들의 내부 시스템마저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청문회 날 그는 엄숙한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기술은 복제될 수 있지만 품질 그리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매뉴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말 앞에서 일부 이사진들은 잠시 말을 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그의 말은 확실히 청와시에 남을 가치가 있구나라는 공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본사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청와시의 품질 혁신 파일럿 센터를 남기며 핵심 인재들과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품질회고팀을 대표해 청와시 당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배운 것을 지킬 것입니다. 기술보다 강한 것은 신뢰였습니다. 이곳은 조립 공장이 아니라 철학의 토양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던 날 저는 떨렸지만 그 울림은 단단히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공장 안은 마치 짧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마주친 시선만이 무거운 공기를 끌고 다녔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이었을까?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상무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을 지켜본 후였는지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경직된 표정 대신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말한 그 철학이라는 거, 그게 진짜로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리려는 건 회사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배워온 시간입니다. 그 말에 상무는 입을 다물었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봐. 난 이제야 알겠더라. 우린 정말로 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구나. 그 말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사 내부에서는 격렬한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세윤 부장이 보고한 내용과 우리가 공개한 영상, 기자회견은 분명 내부 기류를 바꾸긴 했지만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는 기술 유출 위험이 있는 지역에 철학적 신뢰로 남겠다는 건 지나친 낭만주의라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그날 정 부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장 게시판에도 전해졌습니다. 라이브 중계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사회 여러분, 기술은 설계도만 있으면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1%라도 더 완벽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화 공장엔 그 태도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그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강한 자체 방어력이었습니다. 그 발언 이후 내부에서는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 철수 찬성파였던 몇몇 이사진이 정 부장 쪽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부장 말대로라면 이 공장은 이제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브랜드 철학을 현지화할 수 있는 실험실이란 말인가요? 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험은 실패보다 더 소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삼성 본사 회의실에서는 두 개의 문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기존 전면 철수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 부장이 직접 작성한 품질혁신 파일럿 센터 설치 및 협력 인재 유치안이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한편 청와시 당국은 예상대로 즉각 반응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허위사실 유포라는 말까지 꺼내들었고 회고팀의 자료 중 일부가 불법 촬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상은 수천 번 공유되었고 중국 내외 기술 커뮤니티에서 진짜 품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삼성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청화 공장은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닌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철학의 실험장이었습니다. 철수 대신 품질 철학 전수를 위한 파일럿 센터를 설치하고 핵심 인재들을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그 발표가 올라온 순간 공장 게시판 앞엔 말없이 서 있는 직원들 사이로 숨죽인 환호 같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장면에 자막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걸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공식 발표가 나온 뒤 청화 공장은 짧은 혼란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기존 조립 라인의 일부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지만 그 빈자리는 품질혁신 파일럿 센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공간은 단순한 테스트랩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의 핵심 실무자들과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품질 철학 교육과 현장 문제 해결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말 그대로 철학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파일럿 센터의 교육 및 연구 담당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인사는 현장 기반 품질 철학의 이해와 전파의 탁월한 성과를 보여 향후 기술 전수와 인재 육성의 연결고리 역할을 기대하며 본 직무에 배정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입사날 손에 땀이 나던 작업복의 단추, 품질 체크리스트를 외우며 혼자 밤샘하던 그 수많은 날들,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망설임 없이 보고서를 썼던 순간, 그리고 정세윤 부장에게 메일을 보냈던 그 밤. 그 모든 순간이 단지 생존이 아닌 철학을 향한 길이었음을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의 첫 수업날, 저는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 중에는 신입사원도 있었고 협력사에서 막 올라온 젊은 기술자도 있었으며 몇 년간 저와 같은 조립 라인에서 일했던 동료도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첫 줄을 쓰는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품질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 양 아주머니가 조용히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교육생이 아니라 지금은 정식 강사 자격으로 등록된 시니어 품질 코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공장 왔을 때 내가 이러고 앉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엔 오랜 시간 품어온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오도 루양도 각자의 위치에서 센터의 운영과 기술 워크숍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립을 멈춘 게 아니라
이제서야 비로소 무엇을 조립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정세윤 부장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임무는 끝났고 이제는 후임자가 센터의 현황을 관리하게 되면서 그는 다시 본사 품질 전략실로 복귀하게 되었죠. 출국 하루 전, 그는 저를 조용한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류진희 씨, 처음 메일을 받았을 때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기록과 말이 저한테 너무 부끄러움을 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본사에 남기고 떠나는 메모입니다. 필요한 날이 오면 열어보세요. 그 편지는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강한 것은 신뢰였다. 그 말이 이제는 그냥 멋진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밤과 진심을 통해 증명된 하나의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부장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청와는 절대 조립 공장이 아니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센터에는 새로운 전단지 하나가 걸렸습니다. 청와 품질 철학 과정, 정기 모집. 누구든 배우고 싶다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교실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어디서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지키는 마음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장에 고개를 끄덕이던 학생들 속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망설이던 첫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몰랐던 그날들.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조립한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였다는 것을요. 당신은 조립 공장이라고 했지만 끝. 삼성은 떠날 수 있지만 배우려는 마음이 남는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